너 미쳤니? 출가회의니 가면 어디 와? 당장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나 모셔. 3년 만에 성공해 한국으로 돌아온 날, 친정엄마는 제게 평생 처음 듣는 모진 말을 쏟아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불길한 마음이 들어 저는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엄마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로 달려갔죠. 그리고 문을 연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신을 한 건장한 남성들이 엄마의 가게를 엉망으로 뒤집어 놓고 있었고, 피투성이가 된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어 남자들을 제압했고, 그들의 뒤에 저희 모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몰랐을 겁니다. 애비 없는 천한 년이라며 무시하던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돈과 권력을 쥐고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차가운 한국의 겨울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백억대 투자를 따낸 IT 스타트업 대표라는 무게가 이제는 제 어깨에 단단히 얹혀 있었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혼 5년 차, 밤낮 없이 매달려 키워온 회사였어요.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건 일이 아니라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낡은 반찬 가게를 하며 저를 홀로 키워주신 친정엄마를 두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본 없이 억척스럽다고요. 그 멸시가 쏜 것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3년 전 회사에 사활이 걸린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실리콘밸리로 떠나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캐리어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자가 집구석을 비우고 어딜 그렇게 쏘다녀? 천하니애미가 그따위로 가르치든 남편 버리고 돈만 쫓으려고. 그 막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만 살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어머니 말씀도 좀 들어. 꼭 지금 가야겠어? 저는 남편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그곳에서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잠을 줄이고 긴 일을 걸으며 투자자들 앞에서 수십 번 거절당했죠. 그러다 마침내 수백억 대의 대규모 투자를 따냈을 때 저는 호텔방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남편이 있는 시댁이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잡았던 저는 곧장 친정엄마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시장 입구에 저를 내려줬어요. 익숙한 골목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를 내며 골목을 걸어 들어가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사윤아, 너 귀국했다며. 지금 어디야? 엄마한테는 절대 오지 말고 얼른 시댁으로 가. 알았지? 엄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부서지는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험악한 욕설도 섞여 있었죠. 엄마, 무슨 소리야?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대답 대신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그 자리에 내팽개치고 반찬 가게를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가게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문신을 한 건장한 사내셋이 진열장을 발로 걷어차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반찬통이 바닥에 나뒹굴며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엄마는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진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한테서 당장 떨어져.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저에게 다가오며 위협하듯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오쭈, 딸내미가 왔네. 신고는 무슨. 잘됐다. 네 애미가 빌린 돈 네가 갚으면 되겠네. 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부서진 가게 안과 사내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찍었습니다. 다 찍었어. 너희 얼굴도 지금 이 난장판도. 경찰 오면 다 증거가 될 거야. 사내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경찰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한 명씩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가게 안에 정적이 찾아왔어요. 저는 깨진 반찬통이 뒹구는 한 구석으로 달려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엄마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저는 엄마의 등을 쓸어내리며 떨리는 숨을 골랐어요.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내들이 던지고 간 차용증과 계약서였죠. 저는 그 종이들을 한 장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던 3년 동안 시어머니가 엄마의 명의를 도용해 프랜차이즈 식당을 차렸더라고요. 사업이 완전히 망하자 시어머니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그 막대한 빚을 전부 바지 사장으로 등록된 엄마에게 떠넘긴 거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이걸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사돈이 책임 안 지면 네가 한국 가서 이혼당하고 대표 자리도 끝장난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너한테 말을 해? 엄마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앞길을 막을까봐 그 엄청난 빚독촉과 생명의 위협을 엄마는 혼자서 다 견뎌온 거였어요. 매일 밤 사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는 동안 엄마는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엄마를 끌어안은 팔에 힘을 주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부서진 가게 안을 둘러보는 제 눈빛이 점점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를 키워준 엄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시댁을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장판이 된 가게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나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빗자루로 쓸어 모으며 엄마를 의자에 앉혀두었어요. 그때 가게 미닫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나타난 겁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엉망이 된 가게를 한번 훑어보더니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나도 방금 들었어. 어머니가 좀 무리하셨나 봐. 나는 사업 성공하면 그때 장모님 노후 책임지려고 했어. 진짜야. 저는 빗자루를 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어요. 3년 만에 만난 남편의 첫 마디가 변명이라뇨. 어머니도 홧김에 사채 쓰신 거고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셔. 너 이번에 크게 성공했잖아. 네가 번 돈으로 빚만 좀 갚아주면 다 덮이는 일이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짧게 웃고 말았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어요. 엄마의 명의를 도용하고 그 빚을 전부 떠넘기고 사내들이 가게를 부수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제 돈으로 막으라는 거였죠. 지금 그게 입에서 나올 소리야?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꼴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지. 저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손을 들어 그 뺨을 올려치고 싶었지만 저는 그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조차 아까웠으니까요. 대신 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제 스타트업을 전담하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또박또박 상황을 설명했어요. 명의도용, 사기, 그리고 특수협박까지. 가게에 남아있던 서류와 제가 찍어둔 영상 사진들을 전부 넘길 테니 당장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팀 꾸려서 가게로 와줘요. 시댁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법대로 처리할 거예요. 전화를 끊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변호사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가게로 달려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자료를 건네며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남편하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거 전부 다요. 살고 있는 집, 통장, 남편 회사 월급까지. 하나도 빼지 말고 전부 가압류 걸어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첫 시간에 형사고소장 접수하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받아 적는 동안 남편은 옆에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가게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소연아, 너 진심이야? 가압류라니, 우리 집까지. 진심이야. 너희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시작도 아니야. 남편은 황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이 안절부절하며 가게 안을 서성였어요. 그리고 30분쯤 지났을까요?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채 머리도 헝클어진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바닥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바지가랑이를 2 손으로 붙잡았어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늙은이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 한 번만 받아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응?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천한 어미라며 제 엄마를 짓밟던 그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리를 빼냈어요. 제 돈으로 빚을 갚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하고 남편이 가진 재산 전부 다 빼앗을 거예요. 그걸 우리 엄마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받아낼 거고요. 단 한 푼도 안 남길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에서 거짓 눈물이 순식간에 마르더라고요. 본색이 드러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삿대질을 했어요. 이년 봐라. 며느리 돕기에 집안 망한다더니 네가 감히 시애미한테 이래? 이 시장 바닥 사람들이 다 알게 떠들어줄까? 시어머니가 가게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가게 밖에 대기하고 있던 제 경호원 2명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미국에서부터 신변보호를 위해 고용해둔 사람들이었죠.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시어머니는 끌려 나가면서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어머니를 따라 비틀비틀 가게를 나섰습니다. 2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가게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의자에 앉아있는 엄마를 돌아봤어요. 엄마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한 가지를 더 지시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시어머니하고 남편, 그리고 그 사채업자들까지 우리 엄마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100m 안으로는 접근도 못하게 가처분 신청 바로 넣어주시고요. 접근금지 가처분이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확실해서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챙겨 돌아간 뒤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외투를 어깨에 덮어드렸어요. 엄마의 손이 여전히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엄마를 부축해 가게 밖에 세워둔 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미리 한국에 마련해둔 곳으로 향했어요. 보안이 철통 같은 최고급 레지던스였습니다. 사채업자도 시어머니도 발끝조차 들이지 못할 곳이었죠. 차창 밖으로 어두운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거였어요. 저들이 우리 엄마에게 한 짓을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되갚아줄 작정이었으니까요. 가압류 통보가 시댁에 떨어진 며칠 후였어요. 저는 새로 마련한 벤처 사무실에서 투자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늦게 사무실 밖에서 요란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경비원들을 양손으로 밀치고 들어왔어요. 그날 가게에서 봤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경비원들이 뒤따라 들어와 사내를 막았어려 했지만 사내는 험악하게 팔을 휘저으며 제 책상 앞까지 걸어왔어요. 사장님, 고수 취하해. 그리고 빚 당장 갚으라고. 가압류니 뭐니 장난하는 거야?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사내를 올려다봤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옅은 웃음을 띄었어요. 불법으로 사람 협박하고 가게 부순 거, 그거 전부 콩밥 먹을 짓이야. 지금 여기까지 쳐들어온 것도 다 기록되고 있고, 알아서 나가. 제 말에 사내가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입꼬리를 비틀며 책상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제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똑똑한 척하지 마. 네 애미가 스트레스 받아서 덜컥 죽어버리면 우리가 받을 돈이 더 커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말에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죽으면 받을 돈이 더 커진다니요. 사내가 침을 뱉듯 그 말을 던지고는 경비원들에게 떠밀려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책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 기괴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빚독촉이라면 죽어버리면 받을 돈이 없어지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죽으면 돈이 더 커진다니 저는 불길한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언가 제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곧장 핸드폰을 들어 사설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신변 문제로 한번 일을 맡겼던 곳이었죠. 우리 엄마가 살던 예전 집이요. 거기 우편물하고 통장 거래 내역 전부 다 뒤져주세요. 최근 2, 3년치 전부 다요.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탐정팀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틀 뒤 탐정 한 명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엄마가 살던 집에 쌓여있던 우편물들이 들어있었어요. 엄마는 사채업자들이 무서워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으니 우편물이 그대로 쌓여있었던 겁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우편물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낸 납입 영수증이 무더기로 나왔거든요.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최근 2년 사이 엄마 명의로 가입된 고액 생명보험이 여러 개였습니다. 매달 빠져나간 보험료가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엄마가 이런 보험을 들었을 리가 없는데. 엄마는 평생 시장에서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액 보험을 여러 개씩 들 형편도 그럴 사람도 아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 약관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항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사망 시 수익자, 그 자리에 적힌 이름은 전부 남편이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그 보험금이 전부 남편에게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 장도 아니고 영수증마다 똑같이 남편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사내가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엄마가 죽으면 받을 돈이 더 커진다는 말. 빚보다 훨씬 큰 보험금이 엄마의 목숨을 담보로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영수증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처음부터 엄마의 죽음을 노리고 판을 짠 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를 경찰서로 불러들였어요. 사기죄로 정식 고소한 뒤 대질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보험 영수증을 펼쳐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봤어요. 우리 엄마 명의로 이 보험들 다 누가 들었어요? 수익자가 왜 전부 댁의 아들이에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더라고요. 아, 그거 사돈 노후 걱정돼서 내 돈으로 들어준 보험이지. 사돈이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며느리가 이런 시애미 마음도 모르고. 노후보험인데 왜 수익자가 우리 엄마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보험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들기도 하는 거다. 내가 뭘 알아? 설계사가 하라는 대로 한 거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능구렁이처럼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갔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담당 형사가 결국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정황은 분명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머님 서명을 시어머님이 직접 위조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채업자랑 짜고 했다는 물증도 없고 지금 가진 거로는 수사를 더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님, 이게 다 우연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심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이 그래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마침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편도 참고인으로 불려온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하며 변명부터 늘어놓았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보험 수익자가 나라는 거. 어머니가 그렇게 해놓은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정말 몰랐다고? 진짜야, 믿어줘. 하지만 그날 저녁 탐정팀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몰래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가 있었는데 그 계좌에서 최근 사채업자에게 돈이 송금된 내역이 발견된 거예요. 몰랐다는 남편의 말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의혹은 점점 짙어졌어요.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그 모든 정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명의도용, 그리고 엄마의 목숨을 담보로 한 생명보험, 사채업자와의 은밀한 거래. 시어머니와 남편은 엄마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죽기를, 아니 죽도록 만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쥘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명의도용에 따른 단순 채무 문제로 끝날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엄마의 목숨을 담보로 사채업자를 부추긴 거의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그 죄는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공법으로는 저 악인들을 올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연락처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이 판을 뒤집을 다른 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경찰 수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벽에 부딪힌 다음날 오후였어요. 저는 연락처를 한참 넘기다 한 이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민지원. 고등학교 시절부터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대형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를 잡아내는 특별조사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이고 예리하기로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아, 나야. 부탁이 하나 있어. 지금 와줄 수 있어? 지원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일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1시간 만에 제 개인 사무실로 달려와 줬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엄마의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들, 수익자가 전부 남편이라는 것, 그리고 사채업자가 던진 그 섬뜩한 말까지요. 잠깐만, 수익자가 사유로 돼 있는 노무 명의 고액 생명보험이 여러 개라고?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서윤아.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손을 못 댄대. 시어머니가 서명을 위조했다는 증거, 사채업자랑 짰다는 물증, 그게 있어야 한다는데 나는 그걸 못 찾겠어. 지원은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이 못하는 거면 우리가 하면 돼. 우리 회사 정보력은 경찰보다 한 수 이거든. 보험 가입 단계마다 기록이 다 남아. 거기서부터 파보자. 지원은 그날부터 자신의 전담팀을 총동원했습니다. 경찰 수사망 밖에서 보험사 내부의 막강한 정보력을 활용해 시어머니의 행적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원에게서 연락이 뜸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나왔어. 시어머니가 보험 가입했던 대리점들 다 뒤졌거든. 거기 CCTV를 복원했는데 뭐가 찍혔는데? 시어머니가 설계사한테 뒷돈을 찔러주는 장면이 있어. 그리고 직접 펜을 들고 네 어머니 이름으로 서명을 위조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혔어. 화질도 살렸고.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증거였어요. 그런데 지원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생명보험 들 때는 본인 확인 전화를 꼭 거쳐야 하거든. 진짜 본인이 맞는지 회사에서 확인 전화를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그걸 통과하려고 머리를 썼더라고. 어떻게? 네 어머니 명의로 대포폰을 하나 개통했어. 그러고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전화를 받게 한 거야. 확인 전화가 오면 마치 네 어머니인 척 받아서 다 맞다고 대답하게 만든 거지. 아주 치밀해. 엄마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엄마 행세를 할 사람까지 따로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위조한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로 입술이 떨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지원이 더 충격적인 것을 들고 왔습니다. 지원의 팀이 시어머니의 통화 기지국 기록을 분석하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본인 명의가 아닌 또 다른 대포폰을 쓰고 있었는데 그 전화로 사채업자 우두머리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패턴이 잡힌 거였습니다. 지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서윤아, 내가 한 가지 짚히는 게 있어. 사채업자들은 보통 이런 통화를 다 녹음해둬. 나중에 시어머니가 발뺌하면 역으로 협박하려고 보험처럼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녹음만 손에 넣으면 그걸 어떻게 빼내? 지원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했어요. 사채업자 조직 안에서 빚에 쪼들리던 부하 직원 한 명을 은밀하게 매수한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두머리가 금고에 숨겨둔 대포폰의 복제본과 그 안에 저장된 녹취 파일 원본을 빼돌리는데 성공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지원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며칠 뒤 지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 노트북에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사무실 안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보험금 나오면 자네 몫은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그 늙은이 피를 바짝 말려. 더 악랄하게 굴려서 아주 숨통을 끊어지게 만들라고. 저는 노트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엄마를 죽이라는 지시였습니다. 보험금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끊으라고. 그것도 며느리의 친정엄마를 향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악마 같은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거면 끝이야. 서명 위조 CCTV에 살인교사 녹취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지원은 그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차갑고 작은 그 USB가 마치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완벽한 반격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강력계 담당 형사를 찾아갔어요.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고 서명 위조 영상과 살인교사 녹취록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녹음을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진짜입니까? 이 정도 물증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로 체포영장 받을 수 있죠? 충분합니다. 바로 영장 신청할게요. 형사는 즉시 체포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형사와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작전을 짰습니다. 저들의 입에서 직접 자백을 끌어내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 합법적인 함정을 설계한 거였죠. 모든 과정은 경찰과 함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작전의 마무리를 위해 저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고소를 전부 취하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주겠다고요. 빚을 갚고 보상금까지 두둑이 얹어주겠다는 거짓 미끼였습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자들이었으니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분명했어요. 저는 그들을 한날 한시에 제 회사로 불러 모았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판이 깔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USB를 손에 꾹 쥐었어요. 며칠 뒤 그 회의실에서 모든 것이 끝날 거였습니다. 모든 함정이 완벽하게 세팅된 운명의 결판 당일이었어요. 저는 회사 본사 VIP 대회의실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합의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요. 저는 손에 작은 리모컨 하나를 쥔 채 차분히 숨을 골랐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죠. 그 뒤로 남편이 그리고 사채업자 일당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줄줄이 입장했어요. 시어머니는 상석 가까운 자리에 거들먹거리며 앉았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자, 시간 끌 거 없이 여기 서명부터 해. 합의서랑 고소 취하장이다.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제 앞으로 던지듯 밀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어요. 소연아, 우리도 다 잊을 테니까 너도 깔끔하게 정리하자. 가족끼리 이게 뭐야? 사채업자 우두머리는 팔짱을 낀 채 다리를 떨며 합의금 액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들뜬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서류 대신 리모컨을 들어올렸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다 같이 볼 게 있어서요. 제가 버튼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화면에는 한 대리점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계사에게 봉투를 건네고 펜을 들어 엄마 이름으로 서명을 위조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어디서 저런 걸? 저는 대답 대신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시어머니 본인의 목소리가 최대 음량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보험금 나오면 자네 몫은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그 늙은이 피를 바짝 말려버려. 더 악랄하게 굴려서 아주 숨통이 끊어지게 만들라고.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악마 같은 말이 온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저게 또 뭐예요? 살인교사라니, 나는 정말 몰랐어요. 너는 보험금 받으면 좋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모른 척이야. 내가 언제 죽이라고 했어요. 그건 어머니 혼자 한 짓이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언성을 높였어요. 사채업자 우두머리는 그제야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야, 튀어. 이거 함정이야. 사채업자들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 밖에서 제 회사 경호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단숨에 사내들을 가로막고 바닥에 제압했어요. 사내들이 발버둥 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방문이 열렸어요. 회의실 바로 옆방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강력계 형사들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체포 영장을 손에 들고 대회의실로 들이닥쳤어요. 그들의 자백까지 전부 녹음된 뒤였습니다. 다들 그대로 계세요. 불법 추심 및 협박,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그리고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사채업자들에게 먼저 수갑을 채웠어요. 불법 추심과 협박 혐의였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니가 다 꾸민 거지? 누가 나 좀 살려줘봐. 시어머니는 바닥에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발버둥을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서윤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한 번만 봐줘, 응? 저는 끌려나가는 두 사람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어요. 마치 발밑을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는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회의실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똑바로 지켜봤을 뿐이었죠. 저는 그들이 끌려나갈 시간에 맞춰 회사 로비에 미리 기자들을 불러 모아두었어요. 수갑을 찬 채 굴비 엮이듯 줄줄이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참한 몰골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날 저녁 그 광경은 전국의 실시간 뉴스로 대서특필됐어요. 명의도용의 살인교사까지 저지른 폐륜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통쾌한 처단이 끝난 후 저는 엄마가 있는 최고급 레지던스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밥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정성껏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비록 손은 아직 조금 떨렸지만 엄마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윤아, 어서 와서 밥 먹자.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엄마가 차려준 밥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가슴속에 단단히 뭉쳐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야? 응, 엄마. 이제 다 끝났어. 그 사람들 다시는 엄마 앞에 못 나타나. 엄마는 제 손을 마주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악몽 같은 시간들이 드디어 끝난 거였죠. 무엇보다 제 힘으로 엄마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찬 카타르시스로 차올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지옥 같았던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가던 한 달 뒤였어요.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활기가 돌았고 저 역시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글로벌 IT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준비하느라 사무실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 무대에 올라 우리 회사의 비전을 발표하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자리였죠. 그날도 저는 발표 자료를 한 장 한 장 다듬으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문구 하나까지 신경 쓰며 며칠 밤을 새운 자료였어요. 그런데 오후 무렵 책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레지던스에서 엄마를 돌봐주던 전담 요양보호사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펜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대표님,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란다 하단에 물을 두고 계셨는데 갑자기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주시더니 그대로 픽 쓰러지셨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요. 의식이 없어요. 지금만 구급차 불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발표 자료를 그대로 책상 위에 내팽개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을 매달린 컨퍼런스고 뭐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엄마뿐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발표를 미루든 취소하든 알아서 처리하라고 짧게 던지고는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주차장으로 달려내려가 차에 올라타는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어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미친 사람처럼 엄마를 찾았습니다. 침대 하나에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온갖 산소호흡기와 줄들이 엄마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고 머리만 모니터가 삑삑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어요. 입가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봐. 나왔어. 서윤이 왔어.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흰 가운을 입은 담당 의사가 다가와 저를 한쪽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머릿속 혈관이 터졌어요.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이요? 우리 엄마가 왜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적이 뚜렷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혈관에 계속 무리를 줬던 거예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혈관이 견디고 견디다 결국 한계가 온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난 3년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며 매일 밤 공포에 떨던 엄마였어요.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협박 전화에 가슴을 졸이던 나날들. 그 극한의 공포와 스트레스가 엄마의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심어놓았던 겁니다. 사건이 끝나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폭탄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결국 터져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출혈 부위가 너무 깊은 곳이에요. 출혈량도 굉장히 많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술은 저희 병원 장비와 의료진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도 힘드실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고에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응급실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한국에 돌아왔더라면, 엄마를 그 험한 세월 혼자 두지 않았더라면, 미국에서 성공이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엄마는 홀로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는데요. 다 내 잘못이야. 엄마 미안해. 엄마 혼자 그 고생을 다 하게 두고 내가 너무 늦었어. 시어머니의 그 악랄한 심리적 고문이 결국 엄마의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심어놓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 여자는 징역을 살러 갔지만 엄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끓어오른 분노와 자책감이 한데 뒤엉켜 저를 짓눌렀어요. 한참을 그렇게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저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는 그 말이 오히려 제 안에 지독한 오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대로 엄마를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고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성을 되찾았어요. 울고 매달린다고 엄마가 살아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밑바닥부터 피땀 흘려 일궈낸 회사의 막강한 자본과 인프라, 그리고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VIP 네트워크였죠. 그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라도 엄마를 살릴 단 한 줄기 빛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곧장 핸드폰을 들어 비서진 전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전국에 있는 뇌신경외과 전문의 전부 알아봐 주세요. 누가 이 분야 최고인지, 지금 어디 있는지,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파악해서 보고해요. 시간이 없어요. 비용은 단 한 푼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비서진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병원 원장이었습니다. 회사 행사에서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던 분이었죠. 저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원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강서윤이에요.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연락드렸어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여기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한다고 합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아요. 필요한 장비든 인력이든 무엇이든 다 되겠습니다. 무제한으로 지원할게요. 제발 방법을 찾아주세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붙들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아보겠다는 대답을 주었어요. 그 짧은 대답 한마디가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엄마가 누워있는 침대로 돌아갔어요. 엄마의 손을 꼭 쥐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버텨줘.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릴 거야. 돈이든 사람이든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갈아 넣을게. 그러니까 엄마, 제발 눈 좀 떠, 응?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가슴 속에서는 절망과 오기가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엄마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1분 1초가 피마르는 그 시각이었습니다. 응급실 한쪽에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비서진의 연락만 기다리던 저는 곧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가 숨가쁜 목소리로 보고를 했어요. 대표님, 찾았습니다. 국내 뇌혈관 수술 최고 권위자인 교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남부지방에서 열리는 의학 세미나에 참석 중이세요. 거리가 멀어서 차로 가면 몇 시간 걸립니다. 몇 시간이라니요? 엄마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몇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헬기 알아봐 주세요. 지금 당장 띄울 수 있는 사설 응급 의료 헬기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회사 법인 자금이든 제 개인 돈이든 전부 끌어다 쓰세요. 저는 즉각 사설 응급 의료 헬기를 전세냈습니다. 회사 법인 자금과 제 개인 사재까지 털어넣었어요. 헬기는 교수가 있는 세미나장 인근 헬기장을 향해 긴급히 이륙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또 다른 손으로 전화를 돌렸어요. 조금 전 통화했던 대학병원 원장에게 다시 연락한 거였습니다. 원장님, 최고 권위자 교수님 모셔오시기로 했어요. 헬기로요. 그러니 그쪽 병원에 수술실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VIP 전용 수술실로요. 원장은 즉시 움직여줬어요. 서울에서 가장 큰 그 대학병원의 VIP 전용 수술실이 세팅됐습니다. 수술에 필요한 수십 명의 전담 인력이 호출됐고 최고급 장비들이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그 모든 비용을 그 자리에서 현찰로 결제했습니다. 돈 따위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엄마의 목숨 앞에서 돈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었으니까요. 생명 유지 장치를 단 엄마는
구급차에 실려 헬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양옆에서 엄마를 밀착해 지켰어요. 잠시 후 교수를 태운 헬기가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의료진의 조심스러운 손길 아래 헬기에 실렸습니다. 저도 함께 헬기에 올라탔어요. 헬기가 굉음을 내며 서울 본원을 향해 날아오르는 동안 저는 엄마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 최고 선생님이 같이 가고 있어. 거의 다 왔어. 병원 옥상 헬기장에 헬기가 내려앉자마자 엄마는 곧장 수술실로 직행했어요. 헬기를 타고 함께 온 최고권위의 교수와 그 팀이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교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제게 짧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보호자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혈이 깊고 양이 많지만 끝까지 해볼게요. 믿고 기다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우리 엄마 꼭 살려주세요. 교수팀이 수술실 안으로 사라지고 육중한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머리 위 빨간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제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이 정말 계신다면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가진 거 전부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엄마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빨간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그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견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엄마와의 추억들이 끝없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제 학비를 대주던 엄마,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엄마, 그 모든 기억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피말리는 10시간의 대수술이 끝난 것은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마침내 수술실 빨간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녹초가 된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교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교수님, 우리 엄마 어떻게 됐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출혈을 기적적으로 잡았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잘 버텨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였습니다. 교수가 제 팔을 붙잡아 줬어요. 안도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살았다고, 고비를 넘겼다고요. 엄마는 중환자실을 거쳐 제가 마련한 최고급 1인 VIP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엄마의 침대 옆을 지켰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엄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모니터에서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삑삑거리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엄마,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며칠 밤낮을 병실에서 지새우며 엄마의 곁을 지켰어요. 집에도 가지 않고 회사 일도 잠시 멀리한 채 오직 엄마만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손을 주무르고 마른 입술에 물을 적셔주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어요. 엄마가 제 목소리를 듣고 어서 깨어나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엄마의 곁을 지키던 저는 엄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엄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나 보여? 나 서윤이야.
엄마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애써 제 이름을 부르려 했어요. 서윤아.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절망의 바위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그 위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온 거였어요. 제 곁으로 다시 살아 돌아온 거였습니다. 엄마가 무사히 퇴원하고 평범한 일상을 완벽히 되찾은 반년 후였어요. 그날 저는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사채업자 일당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들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봤어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보험 사기, 그리고 살인미수 교사까지 시어머니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피고인은 사돈의 명의를 도용한 것도 모자라 그 목숨을 담보로 보험금을 노리고 타인을 사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15년이라고? 나는 늙은이라고. 그 안에서 죽으라는 거야? 이건 너무하잖아.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3년 전 제 엄마를 천한 사람이라며 멸시하고 그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능구렁이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며 비웃던 그 얼굴이 이제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어요. 이어서 판사는 남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끔찍한 범죄를 방관하고 엄마가 죽으면 떨어질 보험금을 노렸던 남편이었어요. 피고인 역시 범죄를 방조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남편은 그 선고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까지 모두 잃은 모습이었어요. 교도관이 남편의 팔을 붙잡아 끌고 나가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달싹였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말이 없었으니까요. 사채업자 일당 역시 각자의 죄에 맞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끌려나갔어요. 그들이 살던 아파트와 곳곳에 숨겨둔 재산은 민사소송을 통해 전부 몰수됐습니다. 그 돈은 엄마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그동안의 치료비 명목으로 제게 환수 조치됐어요. 저들이 엄마의 목숨을 담보로 손에 쥐려 했던 그 모든 것이 도리어 엄마를 살리는데 쓰인 겁니다. 죗값을 치르러 끌려가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향해 저는 짧은 헛웃음을 던졌어요. 그리고 미련 없이 법정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그들의 존재가 영원히 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졸이거나 분노할 일은 없을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와 함께 예전 동네를 찾았어요. 끔찍한 기억이 서려있던 낡은 반찬 가게 터였습니다. 사내들이 부수고 간 그 가게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곳을 완전히 철거하고 남아있던 모든 서류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엄마는 텅 빈 가게 터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여기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제 다 정리하자, 엄마. 나쁜 기억은 여기 다 두고 가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 근교에 경치 좋은 3층짜리 신축 건물을 하나 매입했어요. 명의는 전부 엄마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1층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름다운 카페를 차려 엄마에게 선물했어요. 평생 어둑한 시장통 반찬 가게에서 고생만 했던 엄마였습니다. 이제는 환한 햇살 아래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랬어요. 서연아, 이런 걸 다 엄마가 무슨 복이 있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엄마는 여기서 좋아하는 꽃이나 가꾸고 손님들이랑 도란도란 얘기는 하면서 편하게 지내. 한편 제 스타트업은 그동안의 온갖 잡음을 다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상장하던 날 회사 직원들과 함께 모니터를 보며 환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명실상부한 업계 최고의 여성 CEO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어요. 한때 천한 어미 밑에서 자란 며느리라며 멸시받던 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선 거였죠.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엄마의 카페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모든 일의 1등 공신이었던 민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은 향긋한 커피향이 가득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아, 어머님, 카페 너무 이쁘다. 장사 잘 되겠는데? 어서 와요. 우리 딸 친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정말 고마워요. 저는 엄마와 지원과 함께 창가 자리에 둘러앉았어요. 엄마가 직접 내린 커피를 한 잔씩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일을 떠올리며 잠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셋의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카페 안으로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엄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슴 깊이 눈에 담았습니다. 지난 시간 저를 짓눌렀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제 곁에 있고 좋은 친구가 함께하고 제 손으로 일군 모든 것이 저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햇살이 비치는 창밖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숨까지 위협받는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강소연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섰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어 끝내 어머니를 지켜냈습니다. 악인들이 합당한 죗값을 치르고 사경을 헤매던 어머니가 기적처럼 눈을 뜨고 햇살 가득한 카페에서 모녀가 다시 웃기까지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기에 마지막 장면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강서윤이 이제는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벗어던지고 눈부신 내일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강소윤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